지금 하는 일이 나중에서야 결정된 아니면 어느 날 우연히 하게 된 일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돌아보면은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었네? 혹은 이런 거를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캠코더로 아빠가 찍어주고 그거를 편집을 해서 그 당시엔 컴퓨터로 편집할 수가 없고 필름을 진짜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집하는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지금까지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아직도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 사실 이게 우리 온몸에 다 새겨져 있는데 보통은 잘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길이 맞는지 혼란스럽거나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열린 책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 비주얼 메이커 현우입니다. 네, 요즘 저희가 파인더스 클럽이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사에서 만든 멤버십 커뮤니티 시즌 3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마 5집이 어제 끝났을 텐데요. 자기만의 길을 찾고 싶은 파인더들이 연결되어서 무엇이든 함께 시도해보고 레퍼런스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만든 커뮤니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길을 찾아 나갈 때 필요한 게 뭘까? 파인더들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라는 고민들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가 책 하나를 접하게 됐는데 출판사에서 저희한테 평소에 책을 좀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었는데 사실 너무 두꺼운 벽돌 책이라서 처음에는 좀 펼치기도 두려워서 저는 좀 밀어두고 있었는데 현우 씨가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러다가 거기서 우리 파인더들에게 또 우리 요즘사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책은 바로 최근 발간된 빌 게이츠의 자서전 소스코드 더 비기닝이라는 네. 그런 책인데요. 저희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엄청나게 꼼꼼히 책을 읽었습니다. 밑줄들까지 막 쳐가면서 이렇게 밑줄들까지 쳐가면서 막 읽었는데 네, 태그가 진짜 많이 달려있죠. 네. 엄청 열심히 읽었다. 엄청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 책이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칫 어떤 인물을 너무 이렇게 위인전처럼 담은 책이 아닐까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보다 보니까 이 책을 꼭 소개시켜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몇 가지 지점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어떤 업적을 이룬 이야기가 아니라요.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자기의 길을 잘 찾아나간 어떤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길을 찾기 전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총 3부작으로 나오는 자서전인데 그중에 첫 번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진짜 유년 시절의 이야기부터 사회 초년생이 됐을 무렵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걸 학생 시절에 열고 사업 초기 이야기까지 나오는 책입니다. 책이 정말 두껍죠.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인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소에 책을 그렇게 잘 읽는 편은 아닌데 네. 일단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다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만큼 생각보다 책을 잘 안 읽는 사람들한테도 잘 읽힌다는 게 좋아서 소개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는 잘 읽혔던 이유가 빌 게이츠가 직접 쓴 거라서 더 잘 읽혔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유명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나 유명한 CEO들은 대필 작가가 쓰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직접 빌 게이츠가 쓴 책이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본인이 책을 많이 읽는 엄청난 다독가이기도 하고 평소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논문도 많이 쓰고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쓰는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알고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동시 출간이 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책이라고 해요. 물론 빌 게이츠 최초 자서전이라니까 당연히 그럴 만도 하지만 그런 유명세보다도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사업가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의 그 시작
제가 항상 요즘사에서 이야기하는 영의 순간부터 볼 수 있다는 게 참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빌 게이츠는 뭐 모두가 알다시피 좀 좋은 가정 환경도 있었고 또 본인도 이 책에서도 그래요. 운이 자기는 좋다. 운이 좋은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저도 우리와는 좀 딴 세상에 사는 사람 이야기? 좀 다른 세계 이야기다 라고 치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사실 저마다의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어진 환경을 본인이 어떻게 더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부자고 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다 이런 혁신적인 일을 이뤄내진 않잖아요. 맞아요. 사실 모든 부자들의 인터뷰나 회고록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떻게 성공을 이뤘냐라는 질문에는 다들 운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대답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얘기를 같아요. 하죠. 그런 점에서 왜 성공한 사람들은 그걸 다 운이라고 얘기를 할까? 그만큼 사실 운이라는 게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운을 통해서 성공으로 이끄는 거는 각자의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혹은 운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도전 정신과 용기가 있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 책에도 그만의 도전 정신과 인생을 바꾸게 하는 그런 용기의 순간들을 좀 엿볼 수 있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저희는 이 책을 좀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게 빌 게이츠 자서전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 빌 게이츠는 이 책의 제목을 소스 코드라고 붙였을까? 소스 코드 더 비기닝인데요. 결국 이 소스 코드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제목까지 붙인 걸 보면 결국 빌 게이츠는 지금 이 자신의 인생을 소프트웨어라고 비유를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소스 코드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키워드를 제목으로 붙였다는 건 결국 이 단어가 빌 게이츠가 가장 던지고 싶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시작점에 어떤 소스 코드들이 있었느냐 하는 거를 우리는 이 책에서 볼 수 있는데 독자인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삶에 좀 대입해서 읽게 되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도 삶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 안에 자신만의 소스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각자만의 소스 코드를 떠올리게 하는 게 이 책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 코드를 찾는 것이야말로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삶의 소스 코드라는 게 무슨 뜻인지부터 좀 더 정의를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모호할 수 있어요.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았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것 같은 핵심 기억, 핵심 경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과정,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의 어떤 사고방식들, 생각하는 프로세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소스코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우리 온몸에 다 새겨져 있는데 보통은 잘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가 뭐였는지 잊고 살기 마련이고, 그래서 자꾸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맞는 일인지 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길을 잘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해야 할 게 내 안에 있는 소스코드를 찾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책에 빌 게이츠가 자신의 어린 시절의 소스코드를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먼저 예시로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카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카드 게임. 네, 이게 앞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 할애해서 가족들과 카드 게임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에필로그에도 한 번 더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카드 게임을 하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머니가 이겼다. 내가 처음으로 할머니의 승리 비결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은 8살쯤 되었을 때였다.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가미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뿐이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미는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가진 6를 쓰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9을 쓰면 되고,
할머니는 카드 패를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 카드 게임을 하면은 하트가 몇 장 있고 한 카드 안에 같은 숫자가 4번 이상 겹치지 않고 약간 그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는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빌 게이츠가 의문을 품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사실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사항이다. 상대의 패를 더 면밀히 추적할수록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그 나이의 나에게는 마치 하늘의 계시와도 같은 깨달음이었다. 카드 게임에 담긴 미지와 운의 요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처음으로 깨쳤다. 가미가 단순히 운이 좋거나 재능을 타고나서 이기는 게 아니었다. 할머니는 두뇌를 훈련시킨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도 두뇌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할머니를 꾸준히 이길 수 있게 되는데 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결국 나는 꾸준히 이기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거의 티네이지에 이르렀고 자연스레 경쟁심도 생겼다. 그리고 이런 걸 배웠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이거를 카드게임에서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게 운이 아니라 운으로 보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빌 게이츠의 어떤 최초의 핵심 기억이자 경험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일화도 나와요. 어린 시절 빌 게이츠는 약간 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칼슨 선생님이 학교에 좀 더 적응을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빌 게이츠를 보내게 되는데요. 어느 날 칼슨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복도를 따라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사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도전 과제가 필요해요. 뭐든 시킬 일이 없을까요? 라고 이제 도서관에 빌 게이츠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사서 선생님, 카피에르 선생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카피에르 선생님은 내가 입학했을 때 이미 오랜 세월 교직에 몸담은 상태였다. 그녀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학생을 경험한 바 있고 너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학생,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성적이 뛰어난 학생 등을 돕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니까 이 사서 선생님이 교직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모든 종류의 이런 학생들을 돕는 걸로 좀 유명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곧바로 일을 주었는데 서가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엉뚱한 곳으로 사라진 책들을 찾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었다. 이런 일을 시켰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책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는 바삐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는 아이에게 맡기기 적절한 시간 잡아먹는 일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에 정말로 열심히 임했다. 일종의 탐정이 필요하신 거군요. 내가 선생님한테 말했다. 맞아, 그게 여기에 필요한 사람이야. 선생님은 논픽션 책들이 000에서 900까지 숫자 체계에 따라 서가에 비치된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 일이 마음에 들었다. 원래 그 도서관 도우미 일은 일회성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다음날 일찍 도서관을 찾았다. 빌 게이츠한테는 완전 천국 같은 일이었던 거죠. 왜냐면은 그 누구보다 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 일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정규 사서 보조가 될 수 있는지 물었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책과 숫자를 모두 좋아하던 아이에게 그것은 꿈의 직업이었다. 숫자가 지배하는 질서, 즉 논리적인 시스템이 갖춰진 곳이었다. 그 시스템을 익히면 어느 도서관에서든 원하는 것을 즉시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이 일을 나 자신과 겨루는 게임처럼 생각했다. 카피에르 선생님은 내가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빌, 내가 탐정 기질을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책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구나. 그 얘기를 듣고 빌 게이츠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는 도서관 일을 돕고 있었다. 나는 필수적인 존재였다. 라고 기억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에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나 기회가 생기면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인정받는 경험? 물론 자기가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해서 간 곳이었지만 거기서도 뭔가 즐겁게 해보면서 선생님한테 인정받는 그 경험을 통해서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한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자신이 뭘 좋아하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 아이였는지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지하게 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게 결국에는 소스코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한 12살에서 13살 정도로 생각이 돼요. 이때 나이가. 학교에서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주에 대해서 조사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하는 그런 과제였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과제 많이 하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는 그런 과제들. 네네네. 우리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해서. 저도 옛날에 그 전지에다가 써가지고 학교에서 군포시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군포에 살았거든요. 발표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빌 게이츠는 모든 면에서 꿈에 그리던 과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다 귀찮아하고 네네네. 할 텐데. 이제 빌 게이츠가 맡은 과제 주제가 델라웨어라는 주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주 정부에 편지를 보내고 역사 관련 책자를 요청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델라웨어 소재에 있는 그 기업들에게 연례 보고서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델라웨어에 대해서 177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완성됐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 표지도 나무로 직접 만들어서 이 과제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이죠. 보고서를 보고 아이들은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감탄하기도 했고 선생님도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 작성 과제를 되돌아보면 내가 어떤 어른이 될지에 대한 단서를 엿볼 수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미스터리도 풀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더해졌다. 요약을 하자면 이 과제로 자기는 깨달은 거죠. 이런 어떤 지적인 것을 탐구하고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적극적으로 하면 세상에 어떤 복잡한 문제도 풀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이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진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좀 흥미를 가졌던 아이였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내 길을 좀 찾아 나가는데 좋은 참고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 자신의 어떤 자서전을 쓰듯이 과거를 좀 추적해 가면서 나만의 소스 코드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럼 나만의 어린 시절의 소스 코드를 어떤 식으로 찾으면 좋을까? 사실 좀 그냥 기억하려고 하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어린 시절의 생활 기록부 그런 거를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다들 숙제로라도 일기를 썼잖아요. 저 집에 어릴 때 쓴 일기장부터 다 모아져 있거든요. 그거 가끔씩 집에 가서 보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냈었구나 라는 거를 좀 새삼 새롭게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생활 기록부 같은 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있지만 또 선생님이 바라보는 내 자신이 또 어떤 아이였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집에 그 어린 시절의 생활 기록부를 다 모아놨어가지고 엄마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아니 같이 보고 싶진 네, 않고요. 나 저만 볼 건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놀랬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생활 통지서인데 똑똑하고 야무지게 발표하는 밝은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제가 되게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고 좀 내성적인 아이? 그리고 누구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발표를 잘했다는 얘기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할 줄 아는 어린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나와 있고. 근데 또 여기에는 적극적이기는 하나 자신감이 없으면 나서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좀 자신감이 있는 부분에서 되게 나서는 아이긴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기질을 원래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제가 행동이 느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약간 컴플렉스긴 했었는데 그 얘기도 나오긴 해요. 여기에 좀 약간 느린 것이 힘입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오히려 그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듣고 종합 및 요약을 잘하며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에디터가 하는 그런 자질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통지서를 보고 제가 제 자신을 다시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뭐 국어와 동시짓기, 미술과 그리기, 꾸미기에 흥미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글쓰기를 제가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정말 기록되어 있는 게 생활기록부니까 이거를 좀 다시 찾아보는 것도 재밌겠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예전 걸 다 가지고 있긴 한데 혹시 가지고 있지 않거나 어디 있는지 잃어버린 분들한테는 요즘 보니까 그 카카오톡에서 맞아요. 카카오로 자기 생활 기록부를 뗄 수가 있는데 그게 몇 년도 이후 2003년도 이후만 뗄 수가 있어서 저는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나이가 여기서 좀 네. 밝혀지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안 될 수도 있고요. 2003년 이후만 된다고 이후에 하더라고요. 이제 다녔던 네. 학교들에 대해서 뗄 수가 있다. 네, 오랜만에 저도 이제 고등학교 거 떼서 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한 개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장래희망이 웹디자이너라고 돼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장래희망을 그때부터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나? 사실은 나는 네. 대학교 이후에 결정한 건 줄 알았는데 네,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웹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1 때부터 이미 내 미래를 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네. 의외로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랑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그 차이가 조금씩 발견되면서 내가 이랬나? 이런 것들 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소스 코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의 어린 시절에 정말 빌 게이츠처럼 엄청 막 천재적이고 재능이 있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더라도 분명히 나에게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핵심 기억들, 핵심 경험들이 분명히 다들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뭔가 글쓰기와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초등학교 때 있었던 경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요. 초등학교 때? 네,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때 뭐 글짓기 같은 거를 했어요. 근데 해서 제출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따로 전화가 온 거죠, 집에. 부모님한테. 너무 글이 논리정연하고 잘 써서 제가 제 입으로 하기 민망한데 저희 엄마가 정말 그렇게 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엄마가 대신 써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돼서 전화가 온 거죠. 근데 정말 엄마가 써준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썼던 거거든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칭찬이잖아요. 아, 내가 뭔가 이런 거를 쓰는데 좀 그래도 재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그때 받아쓰기도 제대로 못한 그런 그런 1학년 생활을 보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기억들도 있고 떠올려 보면은 제가 가진 핵심 기억 몇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라서 굉장히 좀 충격이 컸었고 그래서 되게 슬픈 마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제가 시를 썼어요. 근데 그때는 아이니까 동시인데 동시를 쓰는 게 저한테 좀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어릴 때 취미가 되게 고상하셨네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일기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일기장에 일기도 열심히 썼지만 일기로서만 쓰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약간 표현이 안 될 때 거기에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일기장 어릴 때 걸 보면은 중간중간 시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쓴 시가 그거를 저희 가족들이 다 보고 다 울었어요. 저희 고모들도 울고 막 사촌들도 울고 막 이렇게 다 울었던 어린 아이가 쓴 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엄마가 제가 시를 많이 쓰니까 뭔가 시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시집을 만들어주고 싶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일기장에 끄적거리거나 뭐 메모장에 끄적거리거나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막 타이핑을 해가지고 약간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아, 뭔가 나의 길을 조금씩 발견해 나갔던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저는 글짓기도 좋아했지만 사실 더 좋아했던 거는 그림 그리는 거를 더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예술 소녀였네요. 근데 그림은 뭔가 더 전문적인 어떤 학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글쓰기는 사실 그냥 혼자 계속 쓰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전공을 살려가지고 대학도 가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근데 그런 글쓰기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과제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엄마가 맨날 이제 가면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때도 그런 거 성실히 하는 아이였는데 방학 숙제로 탐구생활 이거 책자 내주잖아요. 그래서 그 방학 동안에 그거를 다 해서 이제 끝나면 제출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도 막 그거를 매일매일 하진 않고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에 그쵸, 일주일 전에 하는 게 국룰이죠. 예, 벼락치기로 하긴 하는데 그걸 대충 하진 않았어요. 이게
책이 이만큼 두꺼워지도록 그 안에 막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를 실험을 해라 막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진짜로 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인화해서 이게 다 하나씩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뿌듯한 마음으로 제출하고 항상 방학 숙제 어떤 우수상 뭐 이런 거 받는 아이였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도 약간의 완벽주의가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또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각자만의 약간 특이한 기억들이 좀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약간 농촌 체험학습 지정학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데 농촌을 체험하는 것을 좀 권장하는 약간 그런 거여가지고 항상 주마다 뭐 농촌에 어디에 가서 뭐를 경험하고 와라. 약간 이런 것들을 주곤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장학사들이 와서 이 결과물을 보는 뭐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제 보여줄 만한 어떤 자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숙제를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하는 걸 선생님이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집이 그 당시에 그런 전자제품 상가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 집에 비해서 빨리 이런 기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최신 기기를 항상 캠코더를 저희 아빠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찍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캠코더로 뭔가 농촌 체험하는 거를 좀 찍어 올 수 있겠냐. 그런 특별한 숙제를 따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또 신나서 이제 이걸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막 쫄라가지고 그래서 저희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이 이제 시골에 있었는데 이제 텃밭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막 옥수수도 있고 뭐 고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같이 따보고 막 할머니랑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런 것들을 캠코더로 아빠가 찍어주고 그거를 이렇게 어설픈 편집 실력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 당시엔 컴퓨터로 편집할 수가 없고 필름을 진짜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제 초등학교 때 그거 완전 언젠가요, 애기 도대체? 때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했고 그게 장학사 선생님들이 왔을 때 이제 우리 반에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약간 나는 자랑스러운 마음 반, 부끄러운 마음 반으로 이제 이렇게 했던 약간 그런 경험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잊고 살았던 경험들인데 어쨌든 그때부터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또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시키니까 자꾸 해보게 되고 지금까지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은 아직도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뭔가 두껍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알차게. 알차게. 그러니까 뭔가 이제 꽉꽉 눌러 담아서 뭔가 이렇게 만드는 맞아. 거 그런 거 좋아하고 딱 만들었을 때 그런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다. 내가 만족스러울 때까지의 어떤 거를 해내는 그런 그때부터 자세? 그랬군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가 너는 너무 완벽주의다. 그것 때문에 너가 힘들 것 같다. 항상 그런 걱정을 하셨는데 맞네요. 그게 맞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의 소스 코드고 떠올리다 보니까 이런 기질들이 하나하나 결국에는 지금의 내가 됐구나.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을 뭐 잘 찾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덜 자책할 수 있는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지금 같아요. 하는 일이 나중에서야 결정된 아니면 어느 날 우연히 하게 된 일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을 돌아보면은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사람이었네? 이거를 알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이런 거를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좀 그쪽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라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 카카오톡으로 생활 기록부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좀 떠오르는 어떤 학창 시절들이 들으시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나는 이런 걸 좋아했고 이런 거에 푹 빠져 있었던 아이였어요. 라는 게 혹시 있으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얘기 듣는 게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나의 어떤 자존감을 올려줬었고 내가 흥미를 가졌던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나의 일까지 좀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사실 그거에 대한 힌트도 이 책에서 좀 몇 가지 발견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법을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던 게 그 첫 500시간이 중요하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빌게이츠가 하잖아요. 네. 네.
여기서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친구들과 열심히 하고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무료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네네. 되게 귀한 제품이었고 집에 다 보급품처럼 있지 않았잖아요. 네, 그거를 하려면은 뭐 어떤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 가서 사용을 해야 됐는데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는. 그렇죠. 그 사용하는데 비용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에피소드는 책에서 더 자세히 나오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나중에 빌 게이츠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한 분야와 사랑에 빠진 후 일정 기간 얼마나 열심히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지 이야기한다. 이 기간이 바로 원초적인 관심이 실제 실력으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멜컴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에서 곡을 작곡하든 테니스를 치든 높은 기술 수준에 도달하려면 1만 시간의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게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 1만 시간의 법칙에서 그는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를 꼽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사례로 빌 게이츠를 꼽은 거죠.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의 법칙에 내 의견을 덧붙이자면 처음 500시간이라는 그 행운의 컴퓨터 무료 이용 기회가 없었더라면 다음 9,500시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해요.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1만 시간의 법칙, 그 1만 시간을 쌓아야지 전문가가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빌 게이츠는 그 중에서도 첫 500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시작이 충분히 흥미롭고 즐거워야지 나머지 9,500시간을 채우면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뭐 컴퓨터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본인이 이 컴퓨터라는 게 너무 좋아. 나 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여기저기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가고 그래서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막 컴퓨터로 막 이것저것 막 자기가 개발도 해보고 뭐 다양한 거를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진짜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인 거죠. 내가 뭔가 하루에 한두 시간 하고 하루 이틀 해보고 이건 뭐 아니야. 뭐 이거는 나한테 안 맞아.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직장인들이 하듯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하듯이 한 60일 이상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이 일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일이구나. 결국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언젠가 이걸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시간 이상을 했을 때도 내 그 불타는 마음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내가 가져가야 할 일이다. 각자의 500시간은 무엇이었나. 현우 씨도 좀 비슷하잖아요. 사실 현우 씨가 이 책을 또 재밌게 읽었던 이유 중 하나가 어린 시절부터 정말 컴퓨터를 너무 좋아했고 관심이 많은 좀 덕후 기질이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 좀 자진해서 이 500시간 썼던 어떤 푹 빠졌던 일이 있었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거의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책장에서 포토샵 책을 발견을 했어요. 그게 왜 책장에 있었죠? 모르겠어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직장에서 가져온 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책이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막 하늘색, 그때 기억으로는 하늘색 배경에 구름이 떠 있고 거기에 눈이 막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 포토샵 책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이게 뭐야, 이 되게 표지가 예쁘다 하고 딱 펼쳐봤는데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이란 걸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컴퓨터에 있었어가지고 아빠한테 그때 살짝 물어봐서 조금씩 했겠죠. 근데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림이 그려지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때부터 되게 포토샵을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방과 후에도 바깥에서 안 놀고 어디 학교에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막 이런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포토샵이랑 이런 것도 그려보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서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 때는 이제 포토샵을 이제 거의 깨우치고 다음 단계 넘었어요. 플래시. 당시에 이제 플래시가. 맞아요. 그때는 플래시가 한창 인기였는데 움직이잖아요. 이번에 내가 그린 그림이 움직인다 라는 거에서 되게 충격을 받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래서 플래시 제품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친구들 웹사이트도 만들어주고 내 개인 사이트도 만들고 내 개인 사이트가 또 몇 개씩 있었어요. 막 계속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막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공간들도 있어서 거기에다가 업로드하고 뿌리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뭐야 대단하다 하면서 막 친구들이 내 것도 만들어줘 하고 그래서 근데 뭐라도 된 줄 알았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플래시와 포토샵에 심취하다가 이제 아빠가 이제 컴퓨터 개발을 하시는데 같이 그럼 저희 어머니는 이제 퀼트를 그때 한창 하셨거든요. 그래서 퀼트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하고 아버지가 개발을 해서 이제 퀼트 웹사이트도 만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미지와 뭐 디자인과 이런 쪽에 계속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자인도 하고 영상도 하고 하게 된 게 뭔가 그런 어린 시절에 어떤 충분히 쌓인 그 500시간 때문인 게 아닌가. 그냥 자진해서 만들었던 맞아요. 500시간.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제가 플래시를 열심히 하고 포토샵을 열심히 하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궁금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배운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금방 식어버리더라고요. 그 열정이. 하다가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지금까지. 네. 앞에 500시간을 했는데도 아직 식지가 않았다. 심지어 네. 군대에서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제가 작전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지도 그리고 지도도 그리고 뭐 지도 움직이게 만들고 뭐 헬기도 날아다니고 막 그런 것도 만들고 했었죠. 네, 이 얘기도 듣다 보면 되게 웃긴데 아무튼 그러니까 평생 어릴 때부터 그런 흥미 있는 분야를 현우 씨도 잘 찾아가지고 결국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이네요. 결국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나의 전문성을 정말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잘 못 찾았다면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그렇게 어릴 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정말 심취해가지고 진짜 500시간 넘게 내가 시간을 보냈던 어떤 분야가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그게 내 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소스 코드를 나의 일로 발전시키는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나만의 관점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꼭 있더라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그런 관점을 만들어줄 만한 영향을 준 사람들을 만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도 어린 시절에 새로운 관점을 던져주거나 어떤 자극을 주거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있긴 하지만 또 의외의 인물들도 알고 보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앞으로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에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화들도 되게 재밌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빌 게이츠는 좀 영향을 받았죠?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은 진짜로 빌 게이츠에 영향을 준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기억나는 사람들은 할머니도 있고 그 도서관 사서 선생님도 있지만 빌 게이츠와 아주 친했던 어린 시절 친구와 그리고 상담 선생님과의 일화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친구 켄트의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이 켄트는 구순혈이 좀 심해가지고 언어장애가 있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린 시절에 다른 친구들과도 그렇게 썩 깊게 친해지는 친구도 없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 친구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빌 게이츠는 본인은 사실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자기 자신이? 네. 전에 일화들 중에 보면은 내가 반에서 어떤 웃긴 아이의 포지션이 되고 싶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를 봤는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번 들려드릴게요. 켄트의 얘기인데 그 역시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고 모두가 관심을 갖는 멋진 아이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와 달리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회적 포지션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켄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관심사를 위해 살았고 12살짜리 아이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열하게 관심사를 추구했다. 8학년 때 그 관심사는 바로 국가정치였다. 이거 보고 놀랐는데 어떤 12살짜리 아이가 관심사가 국가정치일 수 있는지 실제로 치열하게 관심사를 추구하지 않으면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야를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느낀 거죠. 빌 게이츠가. 그의 이런 강렬함이 나의 흥미를 끌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켄트는 올인했다. 나와 달리 그는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 켄트와 이제 금세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켄트로부터 빌 게이츠가 큰 영향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막연히 과학자가 되고 싶다거나 아버지처럼 변호사가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 나이 때는 먼 장래의 직업은 말할 것도 없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학교 이후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상하는 것조차 어렵기 마련이다. 켄트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그는 항상 10년 후 또는 20년 후
자신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이야기를 하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라고 회고를 하고 있어요. 켄트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켄트와 빌 게이츠는 지도자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서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인데 지금 12살 때 이제 켄트의 영향을 받아서 미리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켄트에 대해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날 것 그대로의 두뇌 능력으로 닥치는 대로 정보를 흡수했지만 인생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켄트의 야망은 내 야망에 불을 지피고 나의 엄청난 경쟁 욕구를 의미 있는 목표와 연결짓도록 도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살 때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사실 이 정도면은. 그쵸.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이나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그냥 동년배 친구한테서 그것도 다른 친구들한테 별 인기가 없는 그럼 혼자 지내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지내면서 그 친구의 어떤 장점, 강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굉장한 많은 자극을 받게 맞아요.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이렇게 강렬한 어떤 인상이나 나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명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나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네. 삶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줬던 어떤 누군가의 한마디라든지 그냥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우 씨도 현우 씨 인생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국사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국사. 네, 국사 수업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선생님이 제가 플래시를 잘 다룬다는 거를 알고 계신 거죠. 모를 수가 있나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런가요? 하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국사에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도 되게 구체적이긴 했어요. 뭐 이렇게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고 삼국시대 때 줄이 쭉쭉쭉쭉 그어지는 거죠.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그 다음 역사로 넘어가서 신라가 땅을 이만큼 차지했고 뭐 발해가 넓어졌고 약간 이거를 이제 수업 자료로 만든 일이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거를 이제 플래시로 만들었던 거죠. 오. 밤낮을 이제 새가면서 이제 집에서 이제 플래시를 켜서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경험이 저는 그것 때문에 국사를 충분히 공부하지 못해서 점수를 잘 받지 못했지만 뭐야? 반전이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수업을 자료 만드는 거 시키면 이 자료를 공부해서 공부가 자연스럽게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술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발표 자료가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지고 선생님한테도 이제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이제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았다. 뭔가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선생님과 동등한 관계에서 협업자가 된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그냥 선생님이 학생한테 그냥 너 해라고 시킨 게 아니라 네. 진짜 뭔가 동료로서 일을 시키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선생님이 원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만들고 약간 이런 해줄 수 경험을 있어라고 했는데 네. 너가 하고 싶다고 한 그쵸. 거지.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재밌고 좋았던 일이다라고 경험이 되어서 그 다음엔 영어 선생님 교육 자료를 만들어줬었고요. 그리고 일본어 선생님도 만들어줬나? 아무튼 이렇게 선생님들 사이에 좀 입소문이 퍼져서 좀 그런 수업 자료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정당한 보상은 해주셨나요? 네, 보상을 받긴 했죠. 스테이크 하우스 같은 데 가서 스테이크를 좀 먹긴 했습니다. 밥을 좀 사주셨구나. 네. 어쨌든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아직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밖의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나의 어떤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그게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찾은 나의 길을 찾아나갈 때 중요한 세 번째 힌트가 바로 내 세계를 넓히는 방법이었어요. 그 넓히는 방법으로 안전지대를 좀 벗어나는 경험?
꼭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빌 게이츠도 이 책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경험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점점 자기만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게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또 한 일화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고등학교 때 연극이라는 분야에 도전한 그 에피소드가 감명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자면은, 근데 신기하죠? 컴퓨터 너드 그리고 세계 최대 부호의 첫 안전지대를 뭔가 벗어난 그런 경험이 연극이었다는 게 신기하지 귀엽죠? 않나요? 네. 여기에서 그 일화가 나오는데, 레이크사이드의 객관적인 관찰자라면 여기서 레이크사이드는 빌 게이츠가 다녔던 학교 이름입니다. 누구나 배우로서 나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 도사로 통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런 협소한 분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연극은 나 자신을 넓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도였다.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극은 나의 고교 생활 전체를 이끈 열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이제 열정은 사실 이제 컴퓨터였겠죠. 레이크사이드 시절 최고의 경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리허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캐릭터에 온전히 녹아들었다. 빌 게이츠가 연기하는 그 연극을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뭐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그 연극의 경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MIT 같은 곳에 진학하면 다른 수학 너드들에게 둘러싸인 수학 너드가 될 것 같았다. 그 전망은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다. 자기는 수학 너드가 되고 싶지 않았군요. 그렇죠. 약간 그런 이미지를 원하지 않았나 누가 봐요. 봐도 수학 너드인데 약간 쿨한 약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었나 봐요. 나는 그게 아니라 네. 난 칠가이가 되고 싶었다. 네, 그렇죠. 대학 전공 안내서를 살펴보며 순수 수학, 인지심리학, 전쟁 정치학, 경영이론, 고급화학 등 다양한 학문적 가능성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연극 수업에서 배운 대로 각각의 지원을 하나의 연기로 삼기로 한 것이다. 한 명의 배우가 세 가지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 셈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다양한 자신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약간 연기하듯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는 그냥 수학 너드로만 포지션이 네. 돼 있지만 나도 다른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맞아요. 연기를 하듯이 내가 그 분야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지원을 했다는 거죠. 네, 어떻게 했는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프리스턴 대학에는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줄 아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작성한 코드의 샘플을 보여주며 수학 성적을 강조했다. 예일 대학교에는 정부기관이나 법조계에 몸담고 싶다고 얘기했다. 워싱턴 DC에서의 경험을 설명하며 보이스카우트에 대한 애정과 극예술에 대한 열정을 강조했다. 하버드에는 에세이에 적었듯이 비즈니스와 법학에 관심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되게 전략적이네요. 네, 자기의 다양한 페르소나로 다양한 대학에 지원을 한 거죠.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모험에서 이렇게 큰 보람을 느끼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다. 이 경험 덕분에 나는 대학 생활에서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재정해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컴퓨터나 수학이라는 어떤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연극이라는 분야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뭔가 자신의 세계가 넓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경험 말고도 빌 게이츠는 사실 하버드에 합격을 했잖아요, 나중에. 하버드에 합격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하버드라는 학교만 잘 열심히 다녀도 사실 미래가 잘 보장되잖아요. 그쵸. 이미 거기서도 우수한 학생이었을 거고. 그런데 그 학교를 중퇴를 하고 사업을 하기로 도전을 해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로 생각했을 때는 하버드라는 그 타이틀이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름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그냥 자기가 친구랑 하는 정말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거였는데 이거를 하겠다고 하버드라는 타이틀을 버린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 만류했다고 해요. 부모님도 계속 그냥 학교를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학교라는 안전지대를 또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길을 찾아나간 사람들은 이렇게 안전지대를 좀 벗어난 경험들, 나에게 익숙했던 환경을 자기가 깨트리는 경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사실 보통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는 뭔가 학교를 벗어난다는 거라든지 뭐 하던 일을 갑자기 그만둔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많지 않잖아요. 네. 우리는 뭐 학교를 중간에 중퇴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고, 저번에
저번에도 우리가 뭐 갭이어 얘기를 했지만 학교가 끝나고 사회로 나가기 전에 공백을 갖는 것도 공백기를 갖는 것조차도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안전지대를 벗어나면서 자기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회에서 일을 한참 하다가 깨닫고 이게 내 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서야 여기를 벗어나서 뭔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처럼 자기만의 길을 찾는 게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벗어나야지 이 길이 맞는지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똑같잖아요. 저희도 이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경험을 되게 늦게 했죠. 한창 회사 생활 하다가 둘 다 동반 퇴사를 하고 결혼식 대신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던 그 이야기? 너무 자주 얘기해서 그 얘기까지는 더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도 저희도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회사를 한참 다니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새로운 세계들이 펼쳐졌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 길을 찾아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경험들인데 빌 게이츠도 결국에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우리가 이 길이 맞는지 혼란스럽거나 아직도 고민이 된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이런 얘기들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좀 들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책 에필로그의 마지막 문장인데 어른이 되어 깨달은 경이로운 한 가지는 세월과 배움을 모두 걷어내고 보면 나라는 존재의 많은 부분이 이미 처음부터 갖춰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모로 나는 여전히 할머니 댁에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패를 돌리길 기다리던 8살짜리 아이와 같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길 열망하는 어린아이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진짜 어린 시절에 아까 저희가 딱 얘기했던 그 할머니와 카드놀이를 하던 그런 핵심 기억들 그 소스 코드가 결국엔 성인이 되어서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본인도 이 자서전을 쓰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결국에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이야기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자서전을 쓰듯이 좀 과거들을 좀 다시 떠올려 보면서 나만의 소스 코드를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그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찾아야 하는 어떤 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신기하게 연결된 일들도 있을 거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잊고 있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이 빌 게이츠의 이야기와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소스 코드 더 비기닝 책 링크를 걸어두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현우 씨가 열심히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만의 소스 코드는 무엇이었는지 내 어린 시절의 핵심 기억과 내가 어린 시절에 푹 빠져 있었던 부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사의 콘텐츠는 이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팟빵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인터뷰로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